스카이어 스루프타임즈 2023년 10월 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속 2200km, 무기 7.7톤 탑재, 한국형 전투기 KF-21. 정지원 기자, 조선비즈 보도 내용입니다. 10월 1일이 실질적인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 행사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미리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F-21 6대가 시험 비행에 모두 성공했다는 얘기고, 공중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그런 동영상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강화하는 북, 군은 드론 작전사령부 창설하며 압도적 응징. YTN 오늘 10월 1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방송 내용입니다. 북 지난해 무인기로 수도권 침투 5년여만, 군 송골매 2대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 보내며 대응했다. 북 지난 7월 무인기 공격 공개 위험수위 높여. 김승경 합참의장은 유사시 적 무인기는 물론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등 다양한 비대칭 위협을 억제하거나 방어하고 감시와 정찰 임무와 함께 공격 작전도 수행한다. 우리나라 드론 작전 사령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찰과 타격 드론뿐만 아니라 스텔스 드론과 드론 킬러 드론 등 다양한 드론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조악한 수준에 머물던 북한의 드론도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군의 날 이 행진 때 보여준 도입된 드론인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드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찰 드론인지, 봐서는 정찰 드론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밑에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러는 것이 다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북한의 수수께끼 말 영토 완정, 한국에서는 선제 핵 공격으로 멸망할이라는 우려도. 서다이교 코리아 포커스 편집장의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26일과 27일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헌법의 개정이 있었던 거 나왔었고요. 김정은은 가장 정당한 적절치 중대 조치,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핵 보유국을 천명을 했고,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런 조건들을 헌법에 규정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중요한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영토 완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옛날에 김일성이 때는 북토 완정이라고 해서 무력에 의한 통일,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영토 완정이라고 말은 바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서 어, 그, 우리나라 에서 전문가들이 그 해석에 이제 분분했다,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인터뷰에서 핵 독트린의 개정에 대해서 군사 분계선 이남 전역이 북한의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변모했다는 불쾌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이 그렇게 인터뷰 때 의견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조 연구원이 이번 결정에 숨겨진 중요한 부분이다, 이라며 적화 통일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무서운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도 한국 언론에 대한 해석을 밝혔다. 같은 해석을 밝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토 완정이라는 것은 방어적 표현은 아니다. 자기네들 현재 북한에 국한에서 하는 얘기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항상 그 만약의 사태라든지 가장 부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그 국방하는 입장에서는 좀 맞는 입장이라고 저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이 푸틴하고 이 우주 기지에서 만났을 때 장면이 찍힌 건데 참 표현이 재미있네요. 김정은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것을 푸틴은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어른이 젊은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힌 것 같습니다. 아,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경호원들이겠죠. 사진 기자도 있고 그런 내용이 보이네요.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김영환 기자 이 데일리에서 분석 보도를 냈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도 그 실질적인 그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였고 세 가지 그 영장 기각 사유가 있는데 백현동 특혜 의혹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또 대북 송금 의혹도 혐의 소명 부족이고 증거인멸 염려 없다. 위증교사 의혹이 있는데 혐의 소명 됐지만 증거인멸 염려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 해라. 이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결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법, 증거인멸 염려 낮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더 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라 하며 재판부를 비난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 됩니다. 여기 기재의 견해가 들어갔네요. 이제는 정치권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이군영 대법원장 인준 표결부터 쌓여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기자가 자기 견해를 밝히는 기사가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죠. 그 팩트만을 전달하는 그런 식의 보담은 분석 의견이나 자기의 어떤 그 오피니언, 주장 이런 것들을 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요게 조금 느낌이 싸하게 와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이번에 그 이재명 영장 심사를 한 사람은 유창훈 부장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속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그런 그 부장판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 심사 기각이 되고서 풀려 나오는 그때 상황의 그 사진이 되겠네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슬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슬프 분석할 때 좌측에 있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우측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정리를 한 겁니다. 저는 어떤 법을이라는 거창한 것보다도 어떤 회계의 그 투명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할 때는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쭉 소개를 했죠. 근데 이번에 이것을 그 영장 기각 판정을 보고서 느끼는 게
이게 숫자적으로는 2대 1의 그 수치적으로는 불리한 싸움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부터 그 검찰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항변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권력을 너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대1 정도로 해야 맞을 거다. 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판사가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어, 글쎄요,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민주주의로서 유무죄를 판정하는 것을 인권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피의자를 좀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어, 잘못하면은 이 정부 권력이 너무 셀때 의외로 우리가 독재 정권 시절도 경험을 했지만은 인권이 무시되면서 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공감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접근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 대신 법정에서 무죄를 증명을 해라. 이거를 하죠. 그래서 변호사가 더 뛰어나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유죄를 가정하더라도 그걸 뒤집는 그런 게 된다면은 무죄가 더 빛을 발할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또 제가 상징적으로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두 번째 세월호 소동의 터무니없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의 목소리 계속. 한국 정교조 시위로 떠올랐다. 야바 너무 싫대와 추태. 다나카 메이란이라는 작가인데 현대 비즈니스 일본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의 주제를 하면서 그 한국 내용들을 보도를 하는 그런 전문 이 기자 같습니다. 한국 정교조 시의 파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고 교사의 권리 향상과 공교육 붕괴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고 이것이 소동을 다시 키우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전교조 소속 교사가 사실상 파업으로 결근하거나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의 판단으로 휴교하다가도 있고 어린이들에게 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가 내용도 윤 정권 비판에 어느새 바뀌어 있고 언제나 이 풍경을 보이고 있는 기시감에 지긋지긋한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약간 그 정교조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정치 이용되는 것이 적지 않다. 그 상징되는 것은 2014년 4월에 사망자 299명을 내는 대참사와 참사화된 여객성 세월호 침몰 사고이다. 이런 게 있었죠. 뭐든지 정권 비판. 지난해 10월에 서울 유수히 번화가 이태원에서 대규모 군중 사고가 발생, 할로원에서 현지를 방문했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때도 좌파 성향 야당과 시민단체가 윤 정권 비판이 또 시작되었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터무니없는 너무라는 목소리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큰 사건이나 사고가 불거질 때마다 좌파 시민단체와 노조가 급히 찾아가서 정쟁의 도구로서 정권 비판에 연결하는 국민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속셈이 있는 거다라고 제3자 시각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이번 정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희생자를 기린다는 마음이 보다는 교육을 바꾸어 가려면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기리면서 그 다음에 이 교육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이런 것 쪽으로 가질 않고 기회를 놓칠세라 이용하려는 자세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현재 떠들고 있는 교사의 자살 문제는 이번 처음 일어난 경우도 아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 벌어지고 있던 것이다. 교사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이번 전교조에 의한 시위와 실질적으로 파업을 하는 교사들이 있는 것. 그리고 윤 정권의 책임을 외치고 있는 것에 위화감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립의 불씨,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전교조가 사건을 정치에 이용하려 하거나 여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싸늘하게 보이며 한국이 공교육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자신들임을 알아야 한다. 오래간만에 약간 제 입장에서는 시원한 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뭐 지인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전교조의 출발은 사실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소신 있게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순수함이었다. 전교조의 출범은 그렇다. 그러나 상위 집행부가 좌파 노조에 물들어졌다. 거 아니겠느냐? 이래 가지고 확산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3, 40대 애들도 상당히 좌파 성향을 가진 그런 사고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자식도 그렇고 정교조가 이 경교육을 장악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도 말하자면 또 이 기득권 했던 어, 전에 이 뭐죠? 그 보수 우파 애새끼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생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학교 선생을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을 제가 전하는 거고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에 국한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에, 뭐 작은 글씨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 명절 전에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집에 와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 봉투에서 돈을 세는 것을 본 자영업자 남편이 자기가 마누라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이 뇌물을 받으면 되나?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답변하기를 아니 당신은 장사를 위해 뇌물도 먹이잖아. 이렇게 당신은 안 받아봤어? 주고 안 받아봤어? 그리고 당신 개인 사업하기 전에 뭐 좋은 자리 있을 때 돈 안 처먹었어?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분이 술을 사는 접대성 술자리에서 제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음, 저하고 술 먹을 때가 그게 무슨 뇌물이다 뭐 이런 거보다도 그때는 좀 인간적인 어떤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버니까 술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그것이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한다기보다도 경쟁 체제를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남의 자리였고 그 대신 뭐 견적 기회를 꼭 달라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로 저는 그를 기억을 합니다. 갑인 입장이 있었던 적도 있고 의뢰 입장에 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좀 어떤 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 젊은 시절이 있었다는 거는 뭐 스스로 좀 뭐 소신을 좀 밝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운동권 출신 학부모일수록 또 교사에게 민원 등으로 정신적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왜냐? 항상 배운 게 그 거부 또는 이 저항 운동 이런 거에 하니까 교사에 대해서도 그냥 그게 좀 불거져 나온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전교조 좌파 교육감이죠. 현재 서울 교육감이 노조 윗대가리를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 같은
학생 인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교권이 약화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정교조는 그럼 또 뭐냐 이게요. 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무슨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어떤 이것은 뭐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이라고 썼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제부터 아이들이 선생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는가? 그 학, 그 교사 자살 사건 이후로 학생들이 그 교사한테 함부로 대하고 폭력 행위를 행하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떴습니다. 언론에서 무엇을 의도하는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영화 같은 데서 그 조폭이나 뭐 학생 폭력 영화도 학교 때부터 일진이다 뭐 이런 영화까지 애새끼들이 그 보면서 자라고 그러니까 선생 보기를 우습게 보는 그런 거가 지금 팽배해졌는데, 저는 그거 부모 탓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자식을 가정교육이 문제다. 학교 보내기 전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학년 담임일수록 애를 낳아본 여선생이 맡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그 학교 이 선생들이 남선생은 별로 없고 다 여선생들이 대부분인데, 또 시집도 안 가고 노처녀들이 많아요. 애기도 안 낳아보고 애를 안 키워본 애들이 어떻게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 가장 유능한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교사를 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는 얘기인데 또 어떤 사람의 얘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누가 그 힘든 1학년 교사를 맡으려고 그러겠냐. 그 떼쓰고 뭐 이렇게 큰 애들 있고, 옛날엔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게 학부모가 촌지를 주니까 1학년 담임을 자처를 하고 또 이랬던 거 아니냐라고 현실을 비꼬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로부터 촌지 안 받는다. 요거 정신은 좋아요. 그거가 되는데 이거하고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자곤 어쨌든 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또 유치원 교사들도 다 뭐 그 처녀들이 많지만은, 에,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애를 낳아본 사람들이 그 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저희 때야 그 선생한테 매 맞는 거 그냥 보통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고 있었고, 또 뭐 학교에서 선생한테 이 매를 맞고 왔다 뭐 하더라도 애들이 또 집에 와서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또 당연한지 알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됐는데 세상이 뭐 어린이 인권 뭐 이런 거 해가면서 그것이 발달된 뭐 민주주의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이 발달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그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러나 이런 느낌들을 좀 정리해 보고 싶었습니다. TSMC 구마모토 진출 특수경제효과 100년 만에 한 번의 규모다. 과제는 인력 부족과 교통체증이다. 히메노 요헤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구마모토 쪽에서는 그 경제 활성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얘기고 있고, 이 중국 출신을 채용했다는 얘기는 그 여러 가지 그 수요들이 일어나니까 부동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인력 관계 이런 채용하는데 그 대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중국 출신인데 일본에서 공부한 하고 일본어가 중국어가 유창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이제 뭐 말하면 점포를 연 그런 지점들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대만 출신들 기술자들과 그 가족들 모두 750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도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이 준비를 철저히 좀 하자 하는 쪽의 그런 보도 내용인 겁니다. 또 그래서 그 TSMC가 구마모토 쪽에 그 공장을 지니까 소니 그룹 등과 아니 그 소니 말고 다른 데서도 그 이 반도체 투자 미쓰비시 전기나 교세라 등도 그 지역에 큐슈에서 반도체 거점의 신증서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그 계속해서 커갈 거다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구마모도 그 어디죠? 기쿠요 마치라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86억 달러, 1조 2천억 엔 정도 매우 큰 그런 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최대 4,760억 엔을 보조는 하지만은 단독 공장으로는 큐슈에서 과거에 유례없는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혼다 공장도 제가 봤고 혼다 안 보여요. 그 공장 안은 매우 큰 그 공장도 있고 한데 지금 그 TSMC 공장은 그 밖에 도로변에서 공장 짓고 있는 모양을 제가 가서 그 뭐 견학이라기보다도 그냥 그 구경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이런 것을 좀 가서 봤습니다. 어, 이런 걸 좀 뭐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대만에서 주재하는 종업원의 아이들에게 학교의 수영 태세에도 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도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인 학교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참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네요. IC 생산의 고수준이요 규슈. 원래 규슈가 반도체 쪽으로도 이 생산액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마모토만이 아니고 그 규슈 전체 직접 회로 생산액이 2022년도에 약 1조 원 밑에가량 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도에 TSMC가 다 완공이 되고 하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생산액이 올라갈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어, 디지털 산업 유치 키워라 키무라 다카시 구마모토 현 부지사 이런 견해를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고도의 전문 인력 배출로 해야 된다. 이다 전 히로 구마모토 대학 교수도 이런 인터뷰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한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몰라도 대충 뭐 네 가지의 그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 부동산 금융, 그다음에 교통, 교육 및 인재 육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융 쪽에서는 대만 옥산은행이 그 복강 지점, 후쿠오카 지점 뭐 이런 거를 또 개설한다고 되어 있고요. 상업시설과 주택개발 상담 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호텔 뭐 이런 것도 있고 교육인재 육성은 웅번대학에서 반도체 학과 개설 이런 거 한다는 얘기고 교통은 웅번과 대만의 그 직항로 개설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어, 기대를 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상점을 털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라는 요구로 캘리포니아 공화당을 자극합니다. 마이클 R. 블로드와 조나단 J. 쿠퍼 AP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민주당 텃밭인데 여기에 가서 그 트럼프가 자극적인 말로 좀 부추기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민주당들은 그 근처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얘기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망자 침략 개시 이후 27만 명이 넘는다. 최근 하루에도 340명 사망과 우크라이나군이 발표했다. 이것도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네요. 29일 러시아의 침략 이후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27만 7,660명에 달한다. 이게 뭐 사실인지 어떤 사실 사망자 수가 이 반대쪽 나라에서 할 때는 많다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적다고 얘기해서 그게 뭐 차이가 어떤 경우에는 10배도 난다. 2차 대전 때도 그 통계는 서로 각각 틀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한 거니까 그리고 러시아군의 4,687대의 전차를 잃었다. 그 다음에 536개의 방공 시스템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댓글을 다는 제도는 뭔가 좀 부탁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일본 종합연구소 조사부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시카와 토모 히사라는 사람이 보충 설명을 또 댓글로 달았어요. 어, 그 일본 자위관의 총수가 2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러시아는 타격을 받았어요. 러시아 인구는 1억 4천만 명으로 일본과 별로 변함이 없이 최근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약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인근 국가들이 그 틈을 보아 군사적 행동에 호소하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플라이 체인의 재검토도 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듣습니다. 유라시아의 동난을 내다본 무역 체제나 기업 경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 뭐 유라시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중앙아시아도 그 유라시아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러시아의 힘이 약화되면서 그 중앙아시아들도 뭔가 그 좀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죠. 이거를 중국이 껴안아 보려고 뭐 애를 쓰고 일본도 벌써 들어가서 뭘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는데 정작 한국은 크게 뭐 뭔가 교류는 없는 건 아닌데 중앙아시아 쪽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그 전체적인 국가력이 영향력의 어떤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러시아의 힘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민주주의 국가는 죽음을 허락받았습니다. 유엔은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제프리 로버트슨 텔레그라프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 이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아르메니아인인데 차를 타고 피신하는 그런 장면인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참 잘 찍죠? 사진을. 그 얼굴에 현재의 상황이 다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 것이 나고르 노카라바흐라는 데인데 수세기 동안 아르메인들에 의해 정착된 구름 속의 작고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것은 서기 301년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채택한 곳입니다. 근데 이게 아르메니아하고 그 아르제바이잔하고 그 전쟁이 예, 아르제바이잔은 대부분이 그 무슬림인데 이 지역만 이 기독교라는 얘기죠. 정교회. 그런데 이게 이 스탈린이 영토를 분할했을 때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공산국가는 종교를 무시하니까 속된 말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임의로 나라를 잘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요즘에 그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2년에 다시 전쟁을 발발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니고르 녹학 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피난길을 가고 있는 거고 이런 뉴스들의 그 사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월 20일 날 우리나라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 앞마당서 무력 충돌,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 휴전 합의했다. 뭐 하지만은 결국은 그뭐 휴전을 했든 어떻게 되든 계속해서 문제인데 나라의 이 참 이상하게 돼 있다 이거죠. 여기가 오른쪽이 아제르바이잔인데 대부분 무슬림인데 이 가운데에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다 이거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또 아르메니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아르메니아하고 연결되는 것은 라친 회랑이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면서 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나라는 아르제바이잔에 들어가 있는데 자치를 잡고 독립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예, 이 아르제바이잔의 중간이 아르메니아가 또 이렇게 막아 있고 아르제바이잔이 또 이렇게 나라가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분단이 돼 있어요. 참 이상한 역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뭐 분쟁이 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을 좀 맞교환하면 어떠냐. 좀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해서 살지. 근데 그게 쉬울까요? 서기 301년이면 벌써, 한 1700년 정도 이상이 지났는데, 여기 삶의 터전이라는 게 사실 무시를 못하죠. 여기 산악지방인 모양인데, 이게 이쪽과 왼쪽은 어떤지 그건 또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나라가 국가가 되면서 국경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현실이죠. 국경 없는 세계는 아마 없을 것 같고 향후에도 계속 이 유라시아 쪽, 서유라시아 쪽이 또 분쟁이 일어날 조짐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목적은 사회주의 정권 수립이라고 네이버 TV 쪽에서 동심 파괴 시즌 2라는 거로 방송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 정의당은 현재 이재명을 저격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당과 보조를 일부 마치고 있는데 이것은 전술일 뿐이다. 이재명 구속 등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당의 기자회견상으로는 정의당 전당원에 문자를 보내서 체포동의 찬성, 이재명 구속 찬성은 아니야. 뭐 이상한 모순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이재명과 정의당 출신들이 한 팀으로 또한 가고 있는 여러 정황들도 있고요. 문재인 정권 때 정의당은 의석수를 좀 많이 뺏겼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좀 요즘에 누구죠? 심상정 의원인가요? 뭐 좀 조용하죠. 그런데 이제 뒤로는 이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어, 지금 수면 밑으로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이게 이제 비례대표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악심을 품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벼랑 끝 위기, 21명 당선 진보당은 약진했다 이렇게 됐고, 근데 어디를 가나 운동권 출신 아닌 놈들이 어디 있느냐 요즘에 이런 얘기고요. 노조 시민단체 이어 태양광까지 검은 카르텔 뿌리 뽑는다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노조는 사실 공산당과 같은 체계다. 배신자 요즘에 또 민주당도 배신자 색출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공산당 하는 애들하고 짓거리가 똑같다 그런 얘기거든요. 중국과 북한에 득이 되는 그런 노조 활동은 대공수사 차원에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갈하고 있고, 어, 중국을 보는 것 같은 이제 배신자, 이런 색출하기, 총을 쏘지 않고 프롤레타리의 혁명을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좀비 같은 우파 국민들만 잔류하는 상태가 될 거다. 중도는 갈 곳이 없다.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좌쪽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다. 이 우파 쪽이 대오각성 안 하고 그 이문열 씨도 그 우파들이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동단결을 못하고 다 자기 욕심만 차리고 지리멸멸하면은 좌파한테 당하게 돼 있다. 이거 심각한 상태다. 대급선거 문제 박근혜 정권도 사실상 친중 정책에 의해서 무너진 거고 또 민주당 내에 있는 소수 세력이 그 민주당 내에 있는 또 이 친중 세력을 몰아내려는 작업도 했었고 또 김정인이 여당 야당 왔다 가면서 대통령 후보를 그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글로벌 리스트 아니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제 불안과 인구 감소로 쓰레기 발생은 감소하는데 왜 지금 야당 애들이 그 쓰레기 소각장을 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서 하려 그러느냐 이게 다 이권 카르텔하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모두 그 좌빨이 아닌 그 어떤 그이 뭐 우파적인 시민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더라도 건전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취지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길거리 붕어빵 장수 아가씨를 짝사랑하는 엘리트 생물 고고학자 총각. 조조한이라고 영화 유튜버인데 일본 영화를 그 소개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단기 기억 상실증 붕어빵 장수 아가씨가 있는데 그녀를 돌봐주기 위해 그 엘리트 생물 고고학자가 자신의 집에 같이 살기로 한다. 계속 그 단기 기억 상실증이니까 아침마다 사고 전 기억인 비가 왔던 것만 기억하고 어제 일은 잊는다. 항상 아침 인사는 여기가 유키씨비의 집이에요. 비가 그쳤나 보네. 이런 거를 매일 아침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당신 단기 기억 상실증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쭉 이 최근 단기 기억을 다시 매일매일 심어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려요. 뭐 흐려서 좀 잘 안 보입니다만은 둘이 데이트하는 그런 계단이 있는 골목 그런 장면이고요.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여자가 살던 집에서 이제 그 이사를 자기 집에 와서 그냥 살라 이런 장면인데 요 장면이 여기서 제가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같은 형태의 월세집에서 시작한 둘째 놈의 집에서 잘 때 얼마나 추웠는지 생각나게 하는 이런 집입니다. 2층이 어떻게 올라가는 게 이제 계단을 그 이 벽면에다가 만들어서 이게 녹이 슬고 막 그랬죠. 이게 일로 올라가 가지고 사는데 이게 그 일본 집들이 벽이 엄청 얇습니다. 이거 얼마나 춥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4월 달에 갔는데도 그렇게 그 춥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고고하게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기억이 심장에 머무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조금 전문 외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소화기관은 심장이나 뇌처럼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곳에도 기억이 머물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봐서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생물 고고학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고고 생물학실 책임자가 부친이 치매나 마찬가지인데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에 맛이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네. 그 젊은 남자 주인공한테. 그래서 입맛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의 부친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데 에, 그 입맛은 안 변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억이 몸도 기억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는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고고생물학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드라마니까 붕어빵 장사 아가씨는 남주가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 곳에 메모해 놓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고 또 애틋한 마음이 들고 서로 싸우고서 나간 그 여자 주인공을
찾아 나서서 다시 둘이 협력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그 길거리 그 가에 이렇게 조그만 그 붕어빵 가게를 차려놓고 혼자 사는 여자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그 모친이 재가를 해서 어디 혼자 버리고 간 모양, 그렇게 홀로 남긴, 또 서로 둘이 또 외로운 처지에서 뭐 결혼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서로 뭔가 사실상 꼭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든 어떤 보통 사람들도 다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 상처들을 서로 보담아 주면서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런 개인 생활도 되겠지만은 뭐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그 서로 간의 아픈 상처들을 보다듬어 주면서 서로 협력해 가면서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발전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좀 해보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식탁 물가 비상, 오늘부터 우유 관련 제품 3에서 9% 올라. 빵 아이스크림도. 도면어 인상 우려. 강혜영 기자, 미키리스 한국입니다. 메일 유업, 남양 유업, 동원 F&B, 빙그레 등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 오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우유 관련 제품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마시면 설사래요. 그러니까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못 사니까 우유를 먹을 처지도 안 되고, 엄마 좀 먹다가 뒤에 동생 애들 나오니까 못 얻어 먹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쌀로 만든 죽 같은 거, 뭐 이런 거 먹고 컸고, 또 할머니 등에서도 컸고, 큰 누님 등에서도 컸고, 어렸을 때 기억은 그렇게 키웠다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 나이 같은 데서는 우유를 먹으면 잘못하면 계속 설사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우유를 먹어야 키도 크고 또 쭉쭉들 크니까 우유를 먹어주는데, 그러니까 우유 먹고서 키우니까는 이 인간의 모유를 먹고 키워야 되는데, 우유 먹고 키우니까 선생들한테 머리로 받아치고 막, 이게 먹는 거하고 또 거기까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학생 애들이 요즘 왜 그러냐, 우리 때하고 틀린 거 뭐 그러니까 그거 몸매 관리한다고 엄마젖 안 먹이고 분유 먹이고 뭐 이따위 식으로 여자들이 한 것부터 죄가 있구나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소우유를 먹고 키운 애들이 인간적인 인간성이 있겠어요. 인간성이 되려면 엄마 젖을 먹고 키워야 되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 몸매 관리한다고 그 우유 뭐 젖이 나올 텐데 그거 또 먹이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 다는 아니지만은 영양 보충을 위해서 또 그 분유, 우유도 먹이고 뭐 그러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크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은 인간의 젖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점을 여기서 또 갑자기 느끼게 되네요. 2년에 미국 100년짜리 시멘트 소비한 중국, 부동산 버블 붕괴로 예측된다. 최악의 미래, 경제 전문가 경정, 무사릉사, 주식회사 무사 리서치, 이런 그 중국 경제에 대해서 또는 자기 나라도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데서 이제 그 중국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아직 시작 단계다. 그리고 일본처럼 부실 채권 처리의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처리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다. 그 다음에 이 중국이 이 투자로 계속 경제 성장을 해왔는데, 비용을 자산 개정에 의해서 미룬다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요건 뭔 뜻인지 저는 이해가 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BS 그 대차대조표 불황은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 상실의 손실의 발생이며 시간을 들이고 그 처리가 완수 현재 돼가고 있는데, 그러나 중국의 근본 문제는 실물 자산을 만든 과잉주택, 과잉설비, 과잉 인프라에 있다. 거기에서 탈피하는 실물 경제의 급수책을 가져오게 되는데 심각한 대공황형 경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최근에 중국 신축 주택 판매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요때 1900한 요 당시쯤 될 것 같은데, 요 당시쯤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요 이 녹색 그 그래프 선은 개인 금융자산이고, 요거는 주가고, 요 검청색은 감청색은 그다음에 법인 소득은 뭐 이렇게 쭉 이것도 수평선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부동산이 추락하고 막 이렇게 또 파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 대부분 부동산이 무서워서 그런지 우리나라 뭐 아파트 투기 뭐 아직까지도 지금 해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니 어쩌고 저쩌고 한데, 이제 일본은 부동산은 투자 개념이 아니고 거주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국민들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저축을 해나가는, 월급은 짜도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고용자 소득이 이렇게 그 파란색이요. 쭉 해서 안 오르죠. 그 저기 월급이. 법인 소득은 뭐 들락날락 들락날락 뭐 해서 이렇게 하고 와서 조금 부동산 버블 때 그 버블 생기기 전 수준까지는 요즘 어떻게 좀 따라온 것 같습니다. 이 밑바닥이 이제 아주 힘든 시기를 그 일본이 겪어왔다는 얘기고, 그런 중에서도 사람들은 꼭꼭 이 허리를 졸라 매고서, 일본 사람들은 장롱 금고에다가 돈을 꼭꼭꼭꼭 모아서 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은행에다 넣든지 뭐 금리가 없는데도 제로 금리인데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일본은 생존해 왔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졌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